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할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할머니의 기억 속 한국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으로 점철된 슬픈 땅이었죠. 그래서 2023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당황이었어요. 할머니가 본 잿더미, 내가 본 천국,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일까요? 공항부터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모든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마치 예술품 같았어요.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네온 사인으로 빛났습니다. 이게 정말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그 땅이란 말인가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적어두셨거든요.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 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화려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7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궁금증이 저를 한국 곳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물 뒤로 보이는 초현대식 빌딩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진들과 일기를 들고 가서 직접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일기에 나오는 그 참혹했던 현실들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1950년 6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서울 인구는 100만 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굶어서 울고 있다. 줄 것이 없어서 내 마음도 같이 운다.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김성호 할아버지였는데 직접 전쟁을 겪으신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시고는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전시실을 돌아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맨손으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새마을 운동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정말 대단했다고 하시더군요.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였어요. 내 집 구분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발전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와 헤어지며 받은 마지막 당부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고 가세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봐주세요. 셋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현재 모습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걸으면서 느낀 건 이곳이 정말 글로벌 도시라는 것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의 본사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김민수라는 젊은 직장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고민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이면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모든 게 경쟁이죠.
민수 씨의 말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이날 저녁에는 홍대 앞을 구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양면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활기차 보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이지은이라는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만큼 살기 어려워요. 지은이의 말에서 젊은 세대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것도 발견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거든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K-팝이나 웹툰 같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은이도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한국 사람의 DNA인 것 같아요 라는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불굴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강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복잡한 나라더군요. 성공과 좌절,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넷째 날에는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병원과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감기에 걸린 덕분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라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한국에서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만난 박간호사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누구나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진료비가 $15도 안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후 동대문구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인 이미경 과장님이 한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선진국형 복지 제도를 구축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복지센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으러 온 김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사연이 마음 아팠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도움을 줄 수 없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요. 할머니의 말씀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이 과장님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센터에서는 로봇이 민원 안내를 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앱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복지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 여러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빈부격차의 현실도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와 달리 구로구의 작은 원룸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 만난 사회복지사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죠. 다섯째 날에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최영수 선생님이 흔쾌히 학교 견학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침 8시에 학교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교실들을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의 집중도가 엄청났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칠판 가득 복잡한 공식들이 적혀 있었고 영어 시간에는 학생들이 유창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한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PISA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만난 김수진이라는 고3 학생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공부는 재미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어요. 수진이의 말에서 한국 교육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오후 9시가 넘었는데도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관리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공부해요. 집에 가도 학원에 가야 하니까 차라리 학교에서 하겠다는 거죠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대치동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학원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박사과정 학생 이준호 씨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한 덕분에 지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준호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에너지를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실제로 카이스트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난 교육정책연구원 김혜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있어요. 과거의 성취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암기보다는 창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요. 6째 날에는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싶어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일기에서 본 그 무너진 서울의 한복판에 이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들 수 있는 광장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 그날은 작은 시민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었는데 경찰들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집회는 자주 보지만 한국에서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거든요.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박민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우리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후에는 국회의사당을 견학했습니다. 안내해 주신 김정호 사무관님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를 끝내고 2016년 촛불 집회로 부패한 권력을 탄핵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라를 바꾼 거죠.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토론들이 벌어졌을까요? 김 사무관님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에서 시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중년 남성인 이상훈 씨는 정치인들을 믿지는 못하지만 우리 국민의 힘은 믿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직장인 최아영 씨는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결국 모두 더 나은 한국을 원하는 마음은 같아요라고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택시기사 김기철 아저씨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에 나갔었어요. 내 딸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요. 그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대학원생 정수민 씨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요. 가치관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느낀 건 한국에 대한 애정이었어요. 비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려는 의지 말이에요. 한 시민이 말한 우리는 싸우면서 성장하는 민족이에요 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째 날에는 한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하게 서 있었고, 곳곳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는 개발자 송준혁 씨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죠. 준혁 씨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걱정도 털어놓았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들어해요. 특히 고령층 분들은 디지털 격차 때문에 소외되기 쉽거든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봤었거든요. 오후에는 송도 국제도시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꿈 같은 곳이었어요. 모든 건물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되어 있고 공원과 상업지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송도관리공단의 이현우 과장님이 도시 전체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시티예요. 에너지 효율성은 기존 도시보다 40%나 높고 탄소 배출량은 절반 수준이죠. 하지만 송도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획된 인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젊은 가족들이 들어오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송도 거주민 김은정 씨는 편리하긴 하지만 사람 냄새가 좀 부족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20대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지훈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장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지훈 씨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번역 앱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도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투자받기가 쉽지 않고 인재 구하기도 힘들어요. 대기업으로 다들 가려고 하니까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이 도시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 한옥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서 있고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정리하며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한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일기에 나오던 그 폐허의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 김정수 아저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저씨는 웃으시며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농업국가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이 모든 변화를 70년 만에 이뤄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할머니는 전화 너머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구나. 할머니가 본 그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기내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 불완전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시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그 나라 맞니?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도우셨던 그 나라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빈부격차, 고령화, 청년 실업, 주거 문제 등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 하고, 부족하면 채우려 하고, 갈등이 있으면 대화로 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마이클아, 할머니가 그 나라에서 심은 작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구나.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재산의 일부를 한국의 교육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 놀라운 변화의 다음 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저도 그 변화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였어요. 그 기적을 만든 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 기적의 일부입니다.